이런저런 인생사들을 들으면서 오늘 제 사연도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쌀 농사를 크게 짓고 계셨는데 지역 유지이기도 하셔서 어릴 적 크게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사실 그때는 풍족한 생활이 뭔지도 잘 몰랐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잘 살아봐야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시골 인심이 좋아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아파트라는 것을 보게 되고 높은 빌딩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남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린 마음에 막연하게 늘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TV 속에서 나오는 서울 생활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도 서울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얘가 무슨 갑자기 서울 타령이야. 왜요? 우리도 서울 가서 살아요. 나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그럼 농사는 누가 짓니? 서울 가면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어머니께서는 제가 서울 타령을 할 때마다 철없는 소리 한다며 꿀밤을 때리시곤 했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헛바람 들어서 그런다면서 코베어 간다는 서울이 뭐가 좋냐고요. 나중에 아빠 하는 농사나 물려받을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위로 누나만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농사를 이어서 하시길 바라셨어요. 방학 때도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남들 다 공부 못 시켜서 안달인데도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저를 깨워서 밭으로 나가곤 하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서울에 대한 동경심만 더욱 커졌었죠. 그때 당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골 마을을 벗어날 방법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방법밖엔 없더군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자기 바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공부머리를 주셔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었어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부모님께서도 늘 서울 타령하는 저를 구박 아닌 구박을 하시면서도 떡하니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나니 너무나 좋아하셨죠. 늘 엄하시기만 하셨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술 한 잔을 걸치시고는 날 닮아서 저 녀석이 머리 하나는 좋다 이거야 라고 하시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동네 어귀에 저의 대학 입학 플랜카드를 걸 정도였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집 앞마당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렸어요. 아이고 민호 엄마 경산 났네 경산 났어. 민호 녀석 내가 일낼 줄 알았단께. 우리 동네 자랑이요. 동네 어르신들도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다들 자기 자식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시골 촌놈이 서울로 가게 됐었어요. 대학 생활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의 사투리가 재밌다며 제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많았고 그 기세를 몰아 과대표로도 활동을 했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했던 저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달콤한 꿀같은 시간이었어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소개팅이라는 것도 해보고요. 야 민호야, 저기 저 여자들 어떠냐? 있어봐 임마, 형님이 다녀올게. 그 시절 헌팅이라는 것을 할 때도 무대포 성격인 제가 늘 총대를 메곤 했습니다. 그땐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네요. 그때 당시 부산 영화들이 참 많이 유행했는데 제가 쓰는 사투리마저 멋있게 들리는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쌓았어요.
아직도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술 한잔 기울이며 밤새며 이야기할 안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군대도 동반 입대했으니 말 다 했죠.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놀 거 다 놀고 대기업 갔다고 저더러 도둑놈이라고 하더군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첫 출근하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제 꿈이 이루어진 날이니까요. 그렇게 참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시간도 마음도 없이 일만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차가 되니 그래도 짬밥도 생기고 후배도 들어오면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자 그때쯤 선짜리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 나이가 많으셨는데 늘 저에게 장가 빨리 가라고 하셨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나간 선짜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아내는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아내는 저처럼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저 시간을 때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첫눈에 반했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했어요. 제 노력이 통한 건지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민호 씨, 저는 솔직히 결혼 생각 없어요. 부모님이 워낙 닥달하시는 바람에 이번 한 번만 나가보라고 하셔서 등 떠밀려서 나온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만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나온 자리지만 아영 씨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랑 딱 10번만 데이트해봐요. 네? 어차피 저랑 선짜리 끝나도 다른 선짜리 또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럴 시간에 그냥 저랑 10번만 봅시다. 그렇게 단순 무식 시골 촌놈 기질이 나와버렸죠.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더더욱 아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제가 원하는 여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겐 너무 완벽한 그녀는 저보다 2살이 어렸어요. 저와 10번은 만나보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진 다음 날, 아영씨,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는 비행이 있어요. 승무원인 아내는 바쁜 사람이었어요. 비행이 잡히면 며칠씩 한국에 없었고 주말에 쉬는 저에 반해 아내는 평일에 쉬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한번 무엇에 꽂히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제 성격상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애정 공세를 펼쳤어요. 시간이 없는 아내를 위해 공항으로 찾아가서 커피만 주고 오는 날도 많았어요. 솔직히 30분 미만은 데이트 횟수에 넣기 없깁니다. 네? 아내도 그런 제가 싫진 않아 보였습니다. 아내의 집이랑 공항이 다소 거리가 있었기에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제가 태워주고 태워오는 픽업 기사도 자처하기도 했었죠. 그런 저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저희는 10번의 데이트가 다 차기 전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결정하기 전에 아내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여자분 만나세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아내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무엇이 아내를 그렇게 붙잡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었습니다. 여튼 저희는 예쁜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하루하루 설레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말 스케줄이 맞아서 아내와 시외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내의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때 대문 밖으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며 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뒤따라 나온 여자아이 한 명이 아빠! 하면서 울더군요.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보고만 있었고 아내가 나오더니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겁니다. 아영아, 무슨 일이야? 오빠. 아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내 품에서 울고 있는 꼬마 아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뒤이어 아내의 어머니께서 나와서는 저를 보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처음 뵙네요. 아, 민호씨. 우리 아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머님. 이렇게 만나뵐 줄 모르고 아무 준비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둘이 오늘 데이트해요?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어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요. 엄마, 커피는 무슨, 갑자기? 오빠 당황스럽게. 아, 참, 그렇겠구나.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먹고 가도 됩니다, 어머님. 아, 정말요? 어머나, 어서 들어와요. 아내의 어머니도 상당히 미인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셨죠. 아내는 저보다 더 당황스러워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집에서 나온 남자는 아내의 친오빠라고 하더군요. 그 꼬마 아이는 오빠의 딸이고요. 아내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고만 치고 집에서는 포기하다시피 한 자식이라고, 한번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하고 지금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딸아이도 거의 이 집에 맡기고 매일 유흥에 여자에 빠져 산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안타깝더군요. 한편으로 그런 가족사를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 보는 저에게 해주니 저를 식구로 인정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아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얘가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과일도 집어주시고 편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어머니 얼굴을 뵙고 나니 아내와 결혼할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엄마, 우리 이제 갈게. 그러렴. 데이트 잘 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그때 아내의 오빠 딸이라는 아이가 뛰어나와서는 어머, 가지마. 나랑 놀아. 하며 떼를 쓰는 겁니다. 민주야, 할머니랑 놀자. 고모는 오늘 약속이 있어.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며 손녀를 끌어당기셨지만 꼬마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민주야, 그럼 오늘 아저씨랑 같이 놀까? 제 말에 눈물을 뚝 그치더니 너무 좋다고 폴짝폴짝 뛰는 아이. 어머님과 아내가 말렸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놀고 오자고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날은 아내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예약까지 다 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내 조카와 함께 노는 걸로 일정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 저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놀이동산으로 갔습니다. 아내도 너무 좋아했고 조카는 두말할 것 없이 처음 본 저한테 최고라며 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아저씨, 나 솜사탕. 아쿠, 우리 민주 솜사탕 먹고 싶어? 저는 단숨에 달려가서 솜사탕을 사줬습니다. 해처럼 밝게 웃으며 신나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시선이 머무른 곳, 그곳에는 단란해 보이는 새 식구가 있었고 아빠가 딸아이 목마를 태우고 있었어요. 민주야, 아저씨가 목마 태워줄까? 정말? 그럼 이리 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마라는 것을 태워줬습니다. 까르르 웃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세 사람을 너무 예쁜 가족이다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카와 놀아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빨리 아내와 결혼해서 이런 토끼 같은 딸을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려서부터 저는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자랐기에 현모양처 같은 아내를 늘 꿈꾸고 있었는데 그날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가 늘 상상하고 바랬던 그림이 오버랩 됐었어요. 아내가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착한 심성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요즘에는 자기 일이 소중하고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승무원이라는 멋진 직업을 가진 아내였기에 행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날 조카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고 아내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조카는 차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아내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아영아, 우리 결혼하자. 응? 너랑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오빠,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오빠 믿어줘. 나 자신 있어. 정말 멋지게 프로포즈하고 싶었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그렇게 불쑥 프로포즈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날도 저에게 오빠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했어요. 넌 정말 좋은 여자야. 내가 잘할게. 우리 결혼하자. 그 후로도 몇 번의 끈질긴 저의 청혼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아내의 집에 인사를 간 날 아내의 친오빠라는 사람도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됐었어요.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니 그래, 듣던 대로 성격이 서글서글한 게 좋네. 식사 분위기는 좋았어요.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고기를 계속 얹어주시면서 챙겨주셨죠. 저희 집에서도 아내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보려고 동네 어른들도 찾아오는 바람에 당황했을 텐데 아내도 웃으면서 좋아해줬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됐었어요. 아니, 진행이 되는 듯 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오셨더군요. 이서방, 오늘 바쁜가? 아닙니다, 형님. 말씀하세요. 아영이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나랑 잠깐 좀 봤으면 하는데.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퇴근하자마자 형님이 보내주는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어둑한 바에서 형님은 이미 술을 한잔 하고 계셨고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인사하셨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딴 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형님은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하셨고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형님 말씀이기에 귀담아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자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근데 형님, 아무래도 이건 아내랑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에이, 뭘 이런 걸 의논하고 그래. 남자들끼리 하는 일에. 그리고 아영이는 하라고 할 거야. 걔는 내가 하는 일에 다 찬성이거든. 아영이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거절하기도 못하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형님 가게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을 투자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기기로 약속했던 터라 이번 일은 아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뭐? 오빠가? 안 돼. 절대 해주지 마. 형님한테 거절하기가 불편하네. 미안해 오빠. 이런 일 겪게 해서. 내가 오빠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내 입장도 곤란해지지.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내일 형님 만나서 정중히 거절할게. 미안해, 오빠. 에이, 가족끼리 뭐가 미안해. 형님도 좋은 사업이니까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신 걸 텐데 나쁜 걸 권하셨겠어? 다음날 형님을 찾아뵙고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방, 그 안 그래도 그 어제 말한 투자건 말이야. 그 다른 투자자가 생겨서 그쪽으로 진행하게 됐어. 그 미안해서 어쩌지? 아닙니다, 형님. 안 그래도 그 일로 오늘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투자자가 생겼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내 맘 같아서는 자네 돈 벌게 해주고 싶은데 이번 일은 그렇게 됐어.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됐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님이 구상하던 사업은 보기 좋게 망해버렸고 돈도 다 날려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투자했으면 1억이라는 돈을 다 날릴 뻔했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형님과는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날린 돈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유흥, 여자, 도박으로 전 부인에게도 이혼당해놓고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면서 걱정이 한가득이셨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고. 보통